요괴 낭자의 사랑 이야기. 옛날 어느 고을에 청렴한 관리가 있었는데 그는 아들과 딸을 각각 하나씩 두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총명한 데다 어릴 때부터 책 읽는 것을 좋아하여 청년이 되었을 때에는 그 누구도 따르지 못할 만큼 빼어난 실력을 갖추게 되었지요. 관리는 이런 아들에게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는 달리 아들은 과거에 번번이 낙방하였지요. 그러다 마침내는 책을 집어 던지고 창과 칼을 휘두르기 시작하였지요. 관리는 처음에는 이런 아들을 안타깝게 여겨 좋은 말로 달래보기도 하고 간절한 말로 호소해 보기도 하였으나 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관리는 아들을 미워하게 되어 아들만 보면 화를 내고 때리기도 하고 밥도 주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아들은 도둑의 무리들과 어울렸고 도둑 두목과도 절친한 사이가 되었지요. 도둑 두목은 그를 좋아하여 무술을 가르쳤습니다. 이리하여 3년이 지나자 아들은 뛰어난 무술 실력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관리는 불같이 화를 내었지요. 네 이놈, 이 집에서 썩 나가거라. 네 어찌 도둑의 무리와 어울린단 말이냐?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아들은 눈물을 머금고 집을 떠났지요. 아들은 발길이 닿는 대로 이리저리 떠돌아 다녔습니다. 밤이 되면 아무 곳에나 잠을 청했고 배가 고프면 구걸하여 먹었지요. 이렇게 열흘쯤 지났는데 한밤중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어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 네 동생을 구하라. 어느 집 헛간에서 잠을 자고 있던 그는 이런 외침을 듣고 벌떡 일어났지요. 그리고 주위를 살펴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네. 하지만 동생에게 큰 변이 생겼다니 안 가볼 수가 없구나. 아들은 곧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쉬지 않고 아들은 이틀 만에 고향 마을의 성문 밖에 이르렀지요. 그런데 해가 져 성문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아들은 밧줄을 성벽 위로 던진 뒤 밧줄을 타고 성벽으로 기어 올라갔지요. 그런데 성벽 안쪽을 따라 난 길을 한 낭자가 절름거리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달빛이 밝아 아들은 낭자를 자세히 볼 수 있었는데 낭자의 손이 마치 갈고리 같았지요. 깊은 밤 갈고리 손을 한 낭자라. 보통 여인은 아닐 것이고 사람을 잡아먹는 요괴가 틀림없다. 아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곧 낭자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낭자는 절름거리기는 했으나 걸음걸이가 무척 빨랐지요. 아들은 헉헉거리며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낭자는 아버지가 있는 관아 앞에 멎더니 훌쩍 담을 뛰어넘어 안으로 들어갔지요. 저 요괴가 내 동생을 해치려는구나. 아들은 덜컥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급히 담장을 뛰어넘어 안으로 들어갔지요. 요괴는 과연 누이 동생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요괴가 어떤 재주를 가졌는지 모르니 함부로 덤볐다간 반드시 죽음을 당할 것이다. 좀 더 지켜본 다음에 처치할 방법을 찾도록 하자. 그리고는 요괴 낭자가 누이 동생 방에서 무엇을 하나 보려고 창호지 문에 구멍을 뚫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요괴 낭자는 잠을 자고 있는 누이 동생에게 다가가 옷을 벗기더니
갈고리 손을 가슴에 넣고 심장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누이 동생의 가슴에는 심장을 꺼낸 흔적이 전혀 없었지요. 요괴 낭자는 꺼낸 심장을 종이에 잘 싸더니 품에 넣고 소리 없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들은 하도 기가 막혀 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지요. 저 요괴가 기어이 내 동생을 죽였구나. 그런데 아직 저 요괴에게 대항할 힘이 없다. 그러니 사는 곳이라도 알아두어야지. 아들은 다시 요괴 낭자의 뒤를 따랐습니다. 요괴 낭자는 성벽을 가볍게 뛰어넘더니 묘지로 갔지요. 묘지에는 큰 비석이 있었는데 요괴 낭자는 그 비석을 오른쪽으로 3번, 왼쪽으로 3번 돌더니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들이 비석으로 가서 요괴 낭자를 찾아보았으나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지요. 요괴가 있는 곳을 알았으니 내일 날이 밝거든 다시 오기로 하고 우선 집으로 가 누이 동생에게 일어난 변을 집안에 알려야겠다. 아들은 집으로 돌아와 누이 동생을 흔들어 보았습니다. 누이 동생은 아직 죽은 것은 아니었지만 죽은 것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가늘하게 숨을 쉬고 있을 뿐 깨어나지는 않았지요. 아들은 누이 동생을 붙잡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러자 집안 사람들은 울음소리를 듣고 모두 동생 방으로 몰려들었지요. 관리가 울고 있는 아들을 보고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야? 아들은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모두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였지요. 관리는 아들과 마주 앉아 어찌하면 좋을지 의논을 하였습니다. 내일 군사들을 데리고 그 묘지로 가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날 관리는 아들과 함께 무장을 한 군사들을 데리고 묘지로 갔습니다. 묘지에는 아들이 말한 대로 과연 큰 비석이 있어 관리는 발로 차서 쓰러뜨렸지요. 그러자 그 아래에 커다란 구멍이 나타났습니다. 군사들은 겁을 먹어 아무도 내려가 보려고 하지 않았지요. 제가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들은 이렇게 말하고 곧 몸에 밧줄을 묶고 구멍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밧줄 끝에는 방울을 달았지요. 내가 내려가 방울을 한번 흔들거든 줄을 내려뜨리는 걸 멈춰 주시고 2번 방울을 흔들거든 밧줄을 끌어당겨 주시오. 잠시 뒤 아들은 바닥에 닿았습니다. 아들은 방울을 한번 흔든 다음 주위를 살펴보았지요. 땅속 세상은 땅 위 세상과 똑같았습니다. 조금 걸어가니 냇물이 나왔는데 한 낭자가 빨래를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낭자는 바로 어젯밤에 보았던 요괴 낭자였습니다. 어젯밤에는 대항하지 못했지만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 목숨을 걸고 싸워야지. 이 못된 요괴야, 내 칼을 받아라. 낭자는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곧 무서운 기세로 아들을 공격했습니다. 아들은 있는 힘을 다하여 요괴 낭자와 싸웠지요. 낭자는 불리해지자 갑자기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모르시옵니까? 제가 겨우 누이 동생을 살려내고 또 당신과 아버지 사이를 좋게 해드렸는데 오히려 저를 해치려 하다니요. 아들은 어이가 없었지요. 뭐라고? 넌 분명히 내 동생을 해치지 않았느냐? 누이 동생의 심장은 크게 병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꺼낸 것입니다. 낭자의 말을 들은 아들은 휘두르던 칼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무슨 곡절이 있는 것 같은데
내게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겠소? 며칠 전 당신은 동생을 구하라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건 바로 저였지요. 그리고 그날 밤 당신이 제 뒤를 따라오는 것을 알면서 모르는 척 했습니다. 누이 동생에게 생긴 병은 심장을 꺼내지 않고는 고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엔 아들이 낭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정말 미안하오. 그런데 왜 누이 동생을 살려준 것이오? 그러자 낭자는 아들의 손을 붙잡았지요. 그건 제가 당신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이곳까지 데려오기 위하여 이 방법밖엔 없었지요. 나를 어찌 알고? 얼마 전 당신은 이 묘지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때 제가 당신을 보고 반한 것이지요. 그래서 동생을 살려주고 나와 아버지 사이를 좋게 해주었구려. 아들은 낭자의 말에 감동받아 낭자와 혼인을 하였지요. 그리고 땅 위의 일은 잊어버리고 땅 속에서 낭자와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집 앞에서 커다란 붉은 구렁이를 보았지요. 구렁이는 아들을 잡아먹으려 했습니다. 아들은 단칼에 구렁이를 처치해버렸지요. 아내는 몹시 기뻐했습니다. 그 구렁이가 언제나 저를 괴롭혔어요. 저와 혼인하기를 원하였지요. 하지만 당신에게 저를 빼앗겨 당신을 해치려고 나타난 것이지요. 아들은 아내와 더욱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자 아들은 누이 동생의 일도 궁금하고 아버지도 궁금해졌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난 집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소. 그러자 아내는 슬픈 얼굴을 하고 말하였지요. 언젠간 당신이 이곳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였지요. 이제 그날이 왔군요. 아무리 내가 붙잡아도 당신은 결국 떠날 것이니 붙잡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누이의 심장과 부적 한 장을 주었습니다. 이 부적을 누이의 가슴에 놓고 그 위에 심장을 놓으면 심장은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고 동생도 살아날 것입니다. 또한 아내는 아들에게 부채를 하나 주었습니다. 반드시 목숨이 위급해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부채를 펴십시오. 아들은 아내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땅속 마을을 떠났습니다. 땅 위로 올라와 보니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가 아들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지요. 아들아, 돌아와 주었구나. 나와 같이 왔던 군사들은 이미 다 돌아가고 나 혼자 남아 네가 오기만을 기다렸단다. 그동안 벼슬도 떨어지고 말았지. 벌써 3년이나 되었구나. 전 한 달을 있었을 뿐인데요. 아들은 땅속에서 겪은 일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누이 동생의 심장과 부적도 보여주었지요. 그러나 요괴 낭자와 결혼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와 아내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과연 동생이 살아났지요. 그 뒤 아들은 가족과 함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걸려 겨우 반쯤 갔는데 앞에 갑자기 탁 트인 광야가 나타났지요. 광야 한 가운데에는 나무 한 그루가 서 있고 그 나무 위에는 험상궂은 노파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 노파는 전에 아들이 죽은 붉은 구렁이의 어머니였지요. 노파는 아들을 보자 화가 치밀어 자기 머리카락을 두 올 뽑더니 주문을 외웠지요. 그러자 머리카락은 두 자루의 검으로 변했습니다. 노파는 검을 들고 쏜살같이 아들에게 달려왔지요. 아들 역시 검을 뽑아 들고
노파와 싸웠습니다. 하지만 노파의 솜씨를 당할 수가 없었지요. 여기서 나는 죽게 되는구나. 바로 그때 아내가 준 부채가 생각나 얼른 품속에서 부채를 꺼내 폈습니다. 그러자 부채 속에서 아내가 나왔지요. 못된 늙은이야. 어디 감히 내 남편을 해치려 드느냐? 아내는 떨어져 있던 남편의 검을 집어들더니 노파에게 덤벼들었지요. 잠시 뒤 노파는 피를 쏟으며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들은 아내에게 달려가 손을 잡았지요. 여보, 고맙소. 고맙긴요. 아내가 남편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지요. 비로소 아들은 부모와 누이 동생에게 지하 세상에서 혼인을 했었다고 말하고 아내를 세 사람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러고는 함께 수레를 타고 고향으로 향했지요. 고향에 온 지 얼마 뒤 누이 동생은 시집을 갔습니다. 그리고 3년 뒤 부모님도 세상을 떠났지요. 이제는 부부만 남아 오손도손 살면서 아들 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말하였지요. 여보, 저는 이제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지하 세계의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가야만 하지요. 부디 아들 둘을 잘 키워주셔요. 남편은 놀라 말하였지요. 이게 무슨 말이오? 아들 둘을 돌보아 잘 살고 있는데 떠나다니 절대로 안 돼요. 당신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소.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제 운명이랍니다. 남편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날 아내는 후련히 사라져 버렸지요. 혼자 남은 남편은 아들 둘을 정성스레 키웠습니다. 10년이 지나자 아들 둘은 마침내 장원급제하여 벼슬길에 나갔지요. 그리고 장가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말하였지요. 이젠 내가 없어도 너희 둘은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야. 이제 나는 너희 어머니를 찾아 떠나야겠다. 아버지의 결심이 굳은 것을 알고 두 아들도 말리지 않았지요. 그는 집을 나서서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어디서 아내를 찾아야 할지 알 수 없었지요. 이렇게 떠돌아 다니다 보면 언젠가는 꼭 아내를 만날 수 있을 거야. 몇 년 뒤 어느 날 그는 산 기슭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산은 경치가 매우 아름다웠지요. 산의 경치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때 어디에선가 애절하고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노랫소리를 따라 홀린 듯이 걸어갔지요. 그 노랫소리는 작은 동굴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동굴 속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사람은 바로 그의 아내였지요. 여보, 저는 언젠가 당신이 날 찾아오리라고 생각하였어요. 그래서 당신을 기다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의 신은 그들의 사랑에 감동하여 그들을 신선으로 만들어 주었지요. 그 뒤로 그들은 수천 년 동안 변치 않는 사랑을 나누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형님을 배신한 죄. 어느 산속 마을에 한 나무꾼이 아내와 함께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지요. 나무꾼은 집안 형편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만 형편은 나아지지 않는구나. 어느 날 나무꾼은 이런 푸념을 늘어놓으며
평소에 잘 가지 않는 산 뒤쪽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한참 나무를 하다가 문득 산 저편을 바라보니 머리와 수염이 하얀 노인이 하늘을 가리는 커다란 나무 아래에 멍하니 앉아 있는 것이 보였지요. 나무꾼은 노인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 나무꾼이로구먼. 나무꾼은 잠시 쉬면서 노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노인과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재미있었으므로 나무꾼은 그 뒤로 날마다 노인이 있는 산 뒤쪽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두 사람은 아주 친해져 의형제를 맺기로 하고 서로에게 8번 절하는 팔배례를 나누었지요. 이제 우리는 의형제가 되었으니 내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겠네. 노인은 하늘을 가리고 있던 커다란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이 나무가 사실은 날새. 내가 이 나무고 말이지. 그리고 자네는 이제부터 힘들여서 나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네. 내가 미리 나무를 해놓았다가 자네에게 줄 터이니 말이야. 그 대신 나와 실컷 이야기나 나누다 가게나. 형님,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날 나무꾼이 와보니 하늘을 가리는 커다란 나무 밑에 나무 몇 점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노인과 즐겁게 놀다가 저녁 때가 되면 나무찜을 지고 산을 내려가기만 하면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이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였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난 큰 재난을 당하게 될 걸세. 그때 자네가 나를 구해줄 수 있겠는가? 재난을 당하다니요. 그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제가 형님을 도와야지요. 그런데 언제 무슨 재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며칠 뒤 사람들이 내가 있는 곳을 물어볼 걸세. 그때 절대로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말하면 안 되네. 그럼 난 살 수 있을 걸세. 하지만 만약 자네가 내가 있는 곳을 가르쳐 준다면 난 그 즉시 죽고 말 걸세. 하늘에다 두고 맹세합니다. 형님이 있는 곳은 절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고맙네. 며칠 뒤 나무꾼이 나무를 팔러 큰 마을의 장터로 내려갔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궁금하여 사람들 틈에 끼었지요. 벽에 방이 붙어져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방을 보고 웅성거렸던 것입니다. 그를 모르는 나무꾼이 선비에게 물어보았지요. 대체 저 방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황제의 거처 기둥 하나가 삭아서 못 쓰게 되었다네. 그래서 황제께서는 기둥으로 쓸 나무를 구하려고 애써 보았지만 아직 적당한 나무를 구하지 못하셨다네. 그래서 방을 내리신 거라네. 적당한 나무를 찾아오는 자에게 금과 은을 한 자루 가득 주고 벼슬도 주겠다고 말이지. 나무꾼은 마음속에서 갑자기 욕심이 먹구름처럼 솟아올랐습니다. 그래서 급히 집으로 달려가 어머니에게 의논하였지요. 어머니, 그 기둥으로 쓸 수 있는 나무는 산속의 형님뿐입니다. 제 형님이 있는 곳을 황제께 구해 바치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비록 그가 나무이긴 하지만 의형제를 맺은 네 형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까지 친형제처럼 친하게 지내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형님이 있는 곳을 황제께 일러 바치겠다니 그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야. 절대로 안 된다. 하지만 금과 은 그리고 벼슬의 눈이 멀어버린 나무꾼에게는 어머니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해. 절대로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지. 그래서 나무꾼은
곧장 현감에게 고했습니다. 제가 기둥으로 쓸 나무가 있는 곳을 알고 있습니다. 군사를 몇 명 저에게 딸려주시면 제가 금방 그 나무를 베어 돌아오겠습니다. 현감은 매우 기뻐하며 군사를 몇 명 나무꾼에게 딸려주었지요. 나무꾼은 군사들과 함께 커다란 도끼를 들고 산 뒤쪽에 하늘을 가리는 커다란 나무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군사들과 함께 나무를 베기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이게 뭐야? 이거 피 아니야? 나무를 다 베어 쓰러뜨리자 그 자리에서 붉은 피가 스며 나왔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너무 오래된 나무여서 피가 나오는 것이지요. 어서 메고 갑시다. 나무꾼이 말해 군사들은 나무를 메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나무는 황제가 있는 곳으로 옮겨져 황제의 기둥이 되었지요. 황제는 몹시 기뻐하였고 약속대로 나무꾼에게 금과 은 한 자루 그리고 그 마을 현감 벼슬을 내렸습니다. 나무꾼은 졸지의 부자가 되었고 현감이 되어 떵떵거렸지요. 양심의 가책이라고는 눈꽃만큼도 받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때 황제는 새로 만든 기둥을 붉게 칠하려고 하였지요. 다른 기둥들은 다 붉은색이었으나 새로 만든 기둥은 아직 칠하지 않아 흰색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붉은색으로 기둥을 칠하여도 기둥은 붉게 물들지 않았지요. 그래서 황제가 크게 노했습니다. 기둥 하나를 제대로 칠하지 못한단 말이냐?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이제는 기둥을 칠하려고 나서는 단청 장의조차 구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황제의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 말하였지요. 황제폐하, 기둥을 붉게 물들이시려면 그 나무꾼의 피를 물감에 섞어서 칠해야 하옵니다. 황제는 다음날 아침 당장 나무꾼을 불러오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나무꾼은 황제가 더 큰 벼슬을 내리려고 그러나 보다 하고 잔뜩 기대를 하며 궁전까지 달려갔지요. 폐하, 부르셨습니까? 황제가 물었지요. 너는 이 황제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는가? 저는 폐하의 신하이옵니다. 목숨보다 더한 것도 바칠 수 있지요. 목숨보다 더한 것은 필요 없고 당장 네 목숨이 필요하다. 황제는 무사들을 불러 당장 나무꾼의 목을 베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나무꾼이 깜짝 놀라 울며 말하였지요. 신은 황제께 좋은 기둥감을 구해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어째 제 목숨을 빼앗으려 하십니까? 꿈에 노인이 나타나 네 피를 물감과 함께 기둥에다 칠하라고 했노라. 나무꾼은 그제야 슬피 울며 후회하였지요. 형님을 배신한 죄로 목숨을 잃게 되었구나. 나는 정말 어리석었구나. 죽었다가 살아난 영감. 김영감은 여러 식구가 조그만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형편이 아주 어려웠지요. 김영감은 타고난 성품이 명랑하고 친구들을 좋아했습니다. 김영감의 친구 중 청계천 다리 근처에 사는 부자가 한 사람 있었지요. 그 부자 역시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를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에 자주 초대되는 친구들은 10명 정도였는데 다들 집안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이었지요. 김영감 같은 가난뱅이가 끼어들어 함께 놀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김영감은 부자 친구와 어릴 때부터 친한 사이여서 초대를 하거나 말거나 매일 찾아가 함께 놀았지요.
그러다 보니 모두들 김영감을 얕잡아 보고 틈만 나면 놀려먹었습니다.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이었지요. 그날도 부잣집에는 부자 친구들 9사람이 모여서 술과 고기로 배를 채우며 시끌벅적하게 놀았습니다. 노는데도 실증이 나 그만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때맞춰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지요. 다시 모여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니 슬그머니 김영감을 놀려먹고 싶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김영감 몰래 다른 친구들에게 눈을 깜빡거리며 앞으로 나앉아 입을 열었지요. 여보게 김영감, 자네도 이제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으니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단 말이지. 그런데 자네 집 형편에 자네가 죽으면 장례나 제대로 지낼 수 있을지 걱정이라네. 관도 사야 하고 문상객도 대접해야 하고 관을 메고 산에 묻으러 갈 일꾼들도 구해야 하고 이것저것 엄청난 비용이 들 게 아닌가? 그러니 말이 나온 김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 비용을 나누어 내기로 약속을 해놓기로 하세. 그 말을 들은 김영감이 대꾸하였지요. 자네들이 이처럼 내가 죽은 뒤의 일까지 걱정해 주니 고마울 따름이네. 그러자 다른 친구가 나서서 말하였지요. 우리가 이렇게 매일 모여서 정답게 노는 터에 그 정도도 못 해주겠나? 그런데 그러려면 우선 장례 비용이 얼마나 들지 그것부터 계산해 봐야지. 그러니 지금 우리가 가짜로 대강 염을 해보아서 관 크기만이라도 알아놓는 게 어때? 나머지 친구들은 그 친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재미있어 죽겠다는 표정으로 맞장구를 쳤습니다. 자, 어서 수건과 끈을 가져오라고. 부자 친구들은 다짜고짜 달려들어 김영감을 방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김영감은 친구들이 또 짓궂은 장난을 시작한다고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곧 안방으로 들어가 큼지막한 호디불과 허리끈 여러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부자 친구들은 김영감을 냉큼 들어 호디불 한가운데 눕혔지요. 그리고 호디불 양쪽 자락을 끌어당겨서 김영감의 몸을 감싸 놓고는 허리끈으로 발목부터 목까지 차례로 온몸을 묶었습니다. 그래 놓으니 정말 염을 해놓은 시체처럼 보였지요. 부자 친구들은 그 모습이 우습다며 손가락질을 해가며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곡하는 흉내도 내고 큰 절을 하는가 하면 술잔을 올리는 신용도 하였지요. 그런 짓을 할 때마다 한바탕 배꼽을 쥐고 웃는 것이었습니다. 웃는데도 실증이 날 만큼 되어서야 이제 그만 풀어주자 하고 김영감을 묶어놓은 허리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자네 덕분에 실컷 웃었네. 어서 일어나 술 한잔 받게. 한마디씩 하면서 묶어놓은 끈들을 푸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김영감이 아무런 대꾸도 없을 뿐 아니라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는 것이었지요. 모두들 당황하여 허둥지둥 묶은 것을 풀고 홑 이불을 벗겼습니다. 그러고는 모두 얼굴빛이 노랗게 질리고 말았지요. 김영감의 얼굴이 정말 죽은 사람처럼 새파란 데다가 온몸이 뻣뻣해졌습니다. 코 밑에 손을 대보았지만 숨조차 쉬지 않았지요. 아니 이거 정말 숨이 넘어간 게 아닌가? 9사람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김영감의 온 몸을 주무르고 입을 억지로 벌려 약물을 흘려놓고 야단법석을 떨었지만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서로 원망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였지요. 애초에 이런 장난을 하자고 한 사람이 잘못이지.
자네가 목을 묶을 때 너무 힘을 줬어. 못 먹어 빌빌거리는 가난뱅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우리가 사람을 죽였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은가? 모두들 걱정이 태산 같았지요. 그런데 김영감은 죽지 않았습니다. 온 몸이 꽁꽁 묶여 피가 통하지 않은 채로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잠시 기절을 했을 뿐이었지요. 그러다 묶은 것이 풀리고 온몸을 주물러 주니 다시 피가 통하며 차츰 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꼼짝 않고 누워 있었지요. 한숨만 땅이 꺼지게 내쉬고 앉아있던 부자 친구들 중에서 한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나저나 김영감 집에 이 일을 알려야 하지 않겠나? 김영감은 그제서야 식구들 생각이 나 큰 숨을 내쉬며 몸을 약간 뒤척였지요. 부자 친구들은 깜짝 놀라고 반가워했습니다. 모두 달려들어 김영감의 손도 잡아보고 얼굴도 쓰다듬어 주었지요. 자네 이제 정신이 드는가? 이 사람 우리 모두 놀라 간이 다 녹았네. 부자 친구들은 아주 기뻐하였지요. 그러나 김영감은 전혀 기뻐하는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부자 친구들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보더니 갑자기 엉엉 소리를 내어 울기 시작하였지요. 친구들도 서로 눈치를 보다가 영문도 모른 채 따라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다 김영감이 말하였지요. 자네들이 나 같은 가난뱅이를 친구로 여기며 늘 정답게 대해주는 것이 그동안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네. 그런데 그 고마움의 보답은 못할 망정 오늘 도리어 자네들에게 큰 폐를 끼치게 되었으니 차라리 그냥 죽는 편이 나을 것 같네. 말을 끝낸 김영감은 다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부자 친구들은 놀라 술과 차를 따라주며 달렸지요. 자네가 정말 죽은 줄 알고 우리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아는가? 이렇게 정신을 차려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인데 폐를 끼치다니 당치도 않네. 김영감은 땅이 꺼질 듯 한숨을 내쉬고 나서 대꾸하였지요. 일이 그 정도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나? 뜻밖의 말에 부자 친구들은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니 그럼 무슨 일이 있단 말인가? 글쎄 그렇다네. 내가 그 사이에 저승을 다녀오지 않았겠나? 여태까지 말로만 듣던 저승이 정말 있더란 말일세. 내 아까 죽어가지고 염라국에 가질 않았겠나? 어두컴컴한 곳에 귀신이며 도깨비 같은 것들이 칼과 창을 들고 늘어서 있고 죽은 사람을 끌어오는 쇠 괭키며 죄지은 놈을 벌주는 끓는 가마솥도 보였다네. 염라 대왕이 대궐 한가운데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나를 내려다보며 너는 무슨 죄목으로 잡혀 들어왔는가? 하고 묻기에 내가 저는 아무것도 모르옵니다. 하고 말했지. 그랬더니 옆에 있던 노란 수건을 쓴 졸개가 나서서 이렇게 말하더군. 저희들이 다른 심부름으로 잠깐 바깥 세상에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이자가 저승 문 앞에서 오락가락하고 있었사옵니다. 수상한 놈이라 여기고 잡아왔을 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저희들도 모르옵니다. 그러자 염라 대왕 옆에 서 있던 판관이 하는 말이 요새 인간 세상에는 부자들의 교만함이 날로 심하여 하늘을 찌를 기세인지라 사람이 죽고 사는 일마저 자기들 마음대로 하옵니다. 저 인간은 9사람이 달려들어 억지로 죽게 만든 것이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나? 그 말을 들은 염라 대왕이 화가 나 분부하기를 본래 인간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과 짐승들의 생명을 거두어 드리는 권한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감히 그 권위에 도전하는 놈들이 있단 말이냐? 당장 그 9사람을 이곳으로 끌어다가 내가 친히 재판하여 지옥으로 보낼 불구덩이 맛을 보여주겠노라 하는 것이 아니겠나? 김영감은 거기서 한 차례 말을 끊고 부자 친구들의 얼굴을 둘러보았지요. 그래서 내가 이거 큰일 났구나 생각하고 염라 대왕님께 울면서 애걸복걸을 하였지. 내 말을 들은 염라 대왕이 다시 분부를 내렸다네. 그 9사람이 평상시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준 적이 없다면 저 사람이 저런 변명을 해주었겠느냐. 아직 잡아들이지 말고 두고 보는 것이 옳겠다. 그러자 판관이 아뢰기를 비록 그들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 적이 있다 하여도 그것으로 산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죄가 용서될 수는 없사옵니다. 그러나 9사람이 각자 자기들의 재산에서 한 몫씩을 떼어 저 사람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시면 약간의 속죄가 될지도 모르겠사옵니다. 하더구먼. 염라 대왕이 곧 졸개들에게 명령을 내렸지. 너희들은 지금부터 저승문 밖에 나가서 그 9사람이 과연 자기들의 재산을 떼어 이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지 살펴보아라. 며칠을 두고 보아 그렇지 않다면 즉시 그들을 저승으로 끌어오너라. 염라 대왕의 말이 끝나자마자 누군가 내 등을 떠밀어 공중으로 떨어뜨렸다네. 내가 깜짝 놀라 눈을 뜨니 자네들이 옆에서 울고 있는 게 아니겠나? 이야기를 끝낸 김영감은 친구들을 볼 낯이 없다는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부자 친구들은 머리끝이 쭈뼛하고 등에 식은땀이 흘렀지요. 그들은 원래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올바른 식견을 갖는 일에는 담을 쌓고 살아온 사람들이었지요. 한 친구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김영감의 손을 잡고 말하였습니다. 면목이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자네가 우리들을 위해 변명을 해주지 않았으면 우린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닐세. 오히려 감사를 해야 마땅하지. 내 곧 집으로 돌아가서 재산을 떼어 보내겠네. 그제야 정신이 든 듯 모두들 한 목소리로 김영감 집으로 돈을 보내겠다고 약속하고 바쁘게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앞다투어 김영감 집으로 돈이 든 포대를 보내었지요. 그 후 김영감은 다시 부자 친구들의 모임에 나타나지 않았지요. 식구들을 데리고 시골로 내려가서 부자 친구들이 준 돈으로 집과 논밭을 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살았지요. 한편 부자 친구들은 계속하여 이 집 저 집 모여 다니며 흥청망청 놀기를 일삼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10년이 지났지요. 부자 친구들은 그동안에도 계속 낭비만을 일삼다 보니 점점 살림이 쪼그라들어서 나중에는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이 집 저 집 모여서 놀던 일도 없어지고 어쩌다 길에서 마주치기라도 하면 부끄러워 서로 얼굴을 가리고 피해 다녔지요. 하지만 시골에서 식구들과 열심히 농사를 짓고 산 김영감은 재산이 몇 배로 불어났습니다. 어느 날 김영감은 많은 돈을 마련해 가지고 서울로 올라갔지요. 그래서 친구들을 일일이 찾아내어 예전에 받은 돈을 2배씩 쳐서 갚아주었습니다. 부자 친구들이 얕잡아 보고 놀린 감으로 삼던 김영감이야말로 현명한 사람인 것이었지요. 개가 똥을 먹는 이유. 옛날 어느 어촌 마을에 늙은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어부는
집에서 개와 수달을 기르고 있었지요. 어느 날 아침 어부는 식사를 마친 뒤 그릇을 들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어부를 보자 개가 꼬리를 흔들며 반겼지요. 그러나 어부는 개는 쳐다보지도 않고 수달에게 다가갔습니다. 수달아, 간밤에 잘 잤니? 오늘도 고기 잡이를 나가야 하니 많이 먹거라. 어부는 수달의 밥그릇에 먹이를 수북이 담아주었지요. 수달이 좋아하는 전복과 그리고 싱싱한 물고기였습니다. 개는 부러운 눈길로 수달의 밥그릇을 바라보았지요. 수달은 순식간에 먹이를 다 먹어치웠습니다. 그러자 그릇에는 생선 가시와 전복 껍데기만 남았지요. 어부는 수달의 밥그릇에 자신이 먹다 남긴 음식 찌꺼기를 담아 개에게 주었습니다. 개는 속으로 투덜거렸지요. 주인님은 정말 너무하셔. 수달에게는 날마다 맛있는 먹이를 주면서 나에게는 먹다 남긴 음식 찌꺼기나 주니 말이지. 수달이 고기를 잘 잡는다고 그러는 모양인데 나는 뭐 노나? 밤마다 졸음을 참아가며 집을 지켜주고 있잖아. 개는 수달이 얄미웠습니다. 수달을 저대로 그냥 두면 안 되겠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집에서 쫓아내야지. 이렇게 결심한 개는 어떻게 하면 수달을 쫓아낼 수 있을지 궁리를 하였습니다. 어부는 날마다 수달을 데리고 바닷가로 나갔지요. 수달은 바닷속에 뛰어들어 여러 종류의 물고기를 잡아왔습니다. 어부는 오후가 되면 수달이 잡은 물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개와 수달은 시장에 간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시장에서 돌아오면 개와 수달에게 저녁밥을 주었지요. 그런데 그날따라 주인이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주인님이 너무 늦으시는 것 같은데? 수달이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생선이 다 팔리지 않아서 그럴 거야. 주인님은 시장에 가면 생선을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다 팔아야 돌아오시잖아. 개는 수달에게 이렇게 말하다가 갑자기 얼굴빛이 환해졌습니다. 수달을 골탕 먹일 한 가지 꾀가 생각이 났던 것이지요. 수달아, 배고프지? 너무 배가 고파. 수달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그럼 잠깐 기다려봐. 개는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커다란 생선 한 마리를 입에 물고 나왔습니다. 그 생선은 먹으면 안 돼. 주인님이 아시면 큰일 나. 어부는 부엌에 자신이 먹을 물고기와 수달에게 줄 물고기를 따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가 어부의 몫인 물고기를 가지고 나왔던 것이지요. 걱정할 것 없어. 이 생선은 주인님이 너에게 상으로 주시겠다고 했거든. 상으로? 어젯밤 너는 일찍 잠이 들어 주인님이 하는 말을 못 들었겠지. 나는 바로 옆에서 들었어. 주인님은 부엌에서 생선을 정리하면서 이런 말을 하셨어. 우리 수달이 게으름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으니 상을 내려야겠구나. 내일 저녁 때는 내가 먹는 생선을 주어야지. 난 주인님이 하시는 말을 두 귀로 똑똑히 들었어. 우리 주인님은 참 좋으신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니 수달은 기뻐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만 감격해하고 어서 생선을 먹어. 그걸 먹고 힘을 내야 내일 또 열심히 고기를 잡을 거 아니야. 욕심이 많은 수달은 생선을 먹으면서도 개에게 같이 먹자고 말 한마디 할 줄 몰랐습니다. 개는 그런 수달이 더욱 얄미웠지요. 욕심꾸러기 수달아,
혼자 실컷 먹어라. 내일부터는 아무도 너에게 생선을 주지 않을 테니. 먹성이 좋은 수달은 어부가 며칠을 두고 먹는 생선 한 마리를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먹어치웠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어부가 돌아왔지요. 어부는 늦게까지 시장에 남아 물고기를 다 팔았는지 빈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배고팠지? 내가 저녁을 줄 터이니 잠시만 기다리거라. 어부는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어부가 얼굴을 불그락 푸르락 하면서 부엌에서 뛰쳐나왔지요. 내 생선을 훔쳐 먹은 것이 누구냐? 어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러자 수달이 어부 앞에 나섰지요. 주인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생선을 먹었습니다. 너는 왜 허락도 없이 내 생선을 훔쳐 먹은 것이야? 정말 은혜를 모르는 놈이로구나.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그리하여 수달은 어부의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개는 그 광경을 보고 콧노래를 불렀지요. 개가 어부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생선을 지키는 것은 저의 의무인데 이번 일로 주인님께 걱정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수달은 제가 아무리 말려도 들은 척도 않고 생선을 혼자 먹어치웠습니다. 한편 수달은 바닷가로 나갔지요. 그리고 파도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뇌가 어리석게도 개에게 속았구나. 어떻게 해야 주인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 수달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 물고기를 많이 잡아가면 주인이 용서를 해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수달은 그날부터 바닷가에 머물며 물고기를 잡았지요. 잠시도 쉬지 않고 밤낮 없이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수달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물고기를 입에 대지 않았지요. 한 마리라도 더 모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일만 하다 보니 수달은 날이 갈수록 몸이 약해져 갔습니다. 나중에는 바닷속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바위 위에 누워 있어야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어부는 바닷가에 나왔다가 바위 위에 쓰러져 있는 수달을 보았습니다. 놀란 어부는 수달을 안아 일으켰지요. 수달아, 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냐? 주인님, 저는 개에게 속아서 주인님의 생선을 먹었습니다. 주인님이 생선을 상으로 주시겠다고 했다는 개의 말을 믿은 게 잘못이었지요. 주인님, 제가 이렇게 생선을 많이 잡았으니 이제 저를 용서해 주시겠지요? 수달은 말을 채 끝내지도 못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바위 위에는 수달이 잡아놓은 생선이 수북이 쌓여 있었지요. 어부는 수달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달아, 내가 너를 오해하여 죽게 만들었구나. 집으로 돌아온 어부는 개를 큰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내 이놈, 수달을 쫓아내려고 잔꾀를 쓰다니. 이제 너에게는 음식 찌꺼기를 주는 것도 아깝다. 앞으로는 똥만 먹도록 해라. 어부는 개에게 음식 대신 똥을 먹는 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뱀이 기어 다니는 이유. 어느 깊은 산 속에 사냥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냥꾼은 얼마나 가난한지 가진 것이라고는 사냥 도구 몇 개와 자루가 전부였지요. 사냥꾼은 하루하루 사냥을 해서 먹고 살았는데 허탕을 친 날은 온종일 쫄쫄 굶었습니다. 이날도 사냥꾼은 사냥감을 찾아 숲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처 덤불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지요. 이게 무슨 소리지? 사냥꾼은 덤불이 있는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덤불을 걷어보니 덤불 속에 깊숙한 구멍이 있는데 그 속에 고양이 쥐 그리고 뱀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다 너희 셋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야? 사냥꾼님, 빨리 우리를 좀 꺼내주세요. 안 그럼 우린 여기서 다 굶어 죽을 거예요. 저희를 좀 구해주세요. 구해주시기만 하면 그 은혜는 반드시 갚을게요. 쥐와 고양이와 뱀이 어찌나 다급하게 조르는지 사냥꾼은 구멍 속으로 서둘러 나무 가지를 넣었습니다. 먼저 뱀이 두 다리로 나무 가지를 잡고 올라왔지요. 그때에는 뱀에게도 두 다리가 있었습니다. 고양이와 쥐도 무사히 구멍을 빠져나올 수 있었지요. 사냥꾼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사냥꾼님의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소원을 말해보세요. 사냥꾼은 설마 했지만 동물들이 하도 졸라 속는 셈치고 말하였지요. 난 결혼을 할 수 있을 만큼 돈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쥐가 생글거리며 대답하였지요. 사냥꾼님, 저희가 그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사냥꾼은 기가 막혔지요. 그러자 고양이가 자신들의 계획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란 왕의 보물창고를 털겠다는 것이었지요. 난 훔친 돈으로는 부자가 되고 싶지 않아. 사냥꾼은 펄쩍 뛰며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고양이가 말하였지요. 왕의 보물창고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가득 쌓여 있어요. 조금 없어져도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리고 정 마음에 걸리면 다시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주면 되잖아요. 듣고 보니 그럴듯하였지요. 그래서 사냥꾼은 마지못해 동물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동물들에게 자기 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몇 날 며칠을 기다려도 동물들은 나타나지 않았지요. 그럼 그렇지. 내가 바보지. 그러던 어느 밤 누가 오두막 문을 쾅쾅 두드렸지요. 사냥꾼이 자다 말고 문을 열어보니 고양이가 커다란 자루를 들고 문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약속한 대로 금을 가져왔어요. 자루 안에는 정말 금이 가득했습니다. 고양이는 그렇게 날마다 자루 가득 금은 보화를 날랐지요. 쥐가 몰래 보물창고의 구멍을 파고 고양이가 금은 보화를 물어다 나른 것이지요. 이제 오두막은 금은 보화로 가득 차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얘들아, 이제 그만 가져와. 이것으로 충분하단다. 예, 그럼 행복하게 잘 사세요. 동물들은 인사를 하고는 숲속으로 사라져버렸지요. 다음날 사냥꾼은 도시로 나가 큰 집을 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며 살았습니다. 그러자 온 나라에 사냥꾼의 소문이 퍼져나갔고 백성들은 왕관을 쓰지 않은 왕이라며 좋아하였습니다. 이쯤 되니 사냥꾼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하였지요. 전하, 이웃 도시에 사는 사냥꾼이 백성들에게 왕으로 칭송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녀석의 창고에 금은 보화가 가득하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전하의 보물 창고에서 훔친 것 같습니다. 왕은 당장 사냥꾼을 잡아들였지요. 네 이놈, 그 많은 재산이 어디서 난 것이냐? 그러자 사냥꾼은 벌벌 떨며 말하였지요. 제가 목숨을 구해준 친구들에게 받은 선물입니다. 그 친구들이 누구냐? 이름을 대거라.
하지만 사냥꾼은 그들의 이름도 모르고 어디에 사는지도 몰랐지요. 이름을 대지 못하는 걸 보니 거짓이로구나. 앞으로 사흘의 시간을 주겠다. 그동안 친구들의 이름을 기억해내지 못하면 널 처형할 것이야. 사냥꾼은 감옥에 갇혀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지요. 이 소문은 숲속에 있는 고양이와 쥐와 뱀에게도 전해졌지요. 이번엔 뱀이 앞장섰습니다. 뱀이 당장 궁전으로 가서 왕에게 하나뿐인 공주의 다리를 꽉 문 것이지요. 용하다는 의원들이 다 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왕은 공주의 병을 고치는 사람에게는 왕국의 절반을 주고 공주와 결혼을 시키겠다고 방을 내걸었지요. 그때 사냥꾼이 나서서 뱀이 준 약으로 공주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냥꾼은 왕국의 절반을 가지게 되었고 공주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게 되었지요. 그런데 뱀은 그 소식을 듣고 은근히 질투가 났습니다. 사냥꾼 혼자 모든 걸 다 누리니 배가 아파진 것이지요. 그래서 뱀은 왕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왕은 사냥꾼을 불렀습니다. 너는 여기 있는 쥐와 고양이와 뱀을 아느냐? 예, 모두 저의 친구들입니다. 사냥꾼의 말을 들은 왕은 뱀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친구를 배신하는 녀석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때 사냥꾼이 나서서 왕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전하, 저 뱀이 아니었다면 전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사냥꾼이 착한 마음에 감동한 왕은 이렇게 명령하였지요. 뱀을 죽이지는 않겠다. 하지만 친구를 배신한 벌로 저 뱀의 두 다리를 잘라 숲속에서 살게 하라. 다시는 친구를 헐뜯지 못하도록 말이다. 이것이 뱀이 기어다니게 된 이유라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